우리 저번 시간에 그 사운딩이랑 보일링 우리 하고, 그리고 진해력 시험 하다가 요거는 다음 주에 한다고 요것만 남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해력 왜냐면 또 하나 남겨놓은 이유가 한번 살짝 복습을 좀 해보려고. 아마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시공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주로 설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게. 내용이 생각보다 많아서, 이거 전체를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놓치기가 쉽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기본이야. 뭐,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테일하게 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맥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면은 나중에 보더라도 금방 이제 쉽게 가면 여러분들 순서라든가 목차 정도, 그리고 앞에 타이틀 정도, 계속 타이틀 같은 거 이런 걸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혼자서 뭐 이렇게 공부하더라도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번 주에 우리 배웠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것 중에 혹시 보일링이라고 기억나? 보일링. 집안조사 배웠잖아요. 보일링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사운딩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이 나요?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사운딩 중에서 집안조사, 진대력처럼 하는 건데, 보일링이라는 건 뭐였어? 땅을 뚫어가지고 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일링을 해서 가장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다? 주상도를 작성하는 거죠. 지층의 단면을 우리가 알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층이 몇 미터까지 뭐 자갈이 있고 몇 미터까지 모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게 주상도였어요. 그 주상도를 알기 위해서 땅을 직접 뚫어본다는 얘기예요. 뚫어본다는 거. 뚫지 않고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가장 깔끔한 게 그냥 뚫어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보일링이에요, 보일링. 그럼 뚫어서 알 수 있는 게 주상도를 알고, 또 뚫어보니까 지층에 이제 뭐 변화되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지하수의 높이가 어디 있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시료를 갖다가 좀 채취해가지고 시험 세워가지고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지층이 뚫고 가다가 지층이 모래에서 자갈로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바로 보일링을 중단하고 바로 그 표준관의 시험을 바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표준관의 시험이라는 거는 하는 거는 사운딩이 일종의 사운딩. 보일링이랑 사운딩 헷갈리는데, 사운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뭔가 탐색한다는 거잖아요. 탐색. 여러분들 사운딩 바디 그러면은 몸을 탐색하는,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필라테스 광고 봤더니 사운딩 바디, 사운딩 바디가 뭐지? 몸을 탐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고쳐준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사운딩이라고 하는 거를 실시하는 거예요. 보일링을 하다가 중간에 지층이 바뀌면 바로 사운딩을 하는데, 사운딩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게 표준 관입 시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표준 관입 시험은 추를 이렇게 일정한 그 무게의 추를 30cm가 때렸을 때, 자연낙하 시켰을 때 30cm 들었을 때 타격 횟수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연약 집안이라고 하면은 보통 한 5번만 때렸는데 30cm가 푹 들어갔어. 그러면 그 집안은 연약 집안인 거고, 뭐 한 30번을 때렸는데 1cm도 안 들어가는 그런 경우 있다고 했잖아요. 안반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안반질, 연합지반 반대인 거죠. 안반 있는 거죠. 뭐 연합지반도 문제지만 또 안반도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표준 간입 시험이라는 거를 해서 우리가 지층의 지층의 밀도라든가 이런 걸 추정하고, 진해력을 추정하는 거, 진해력을 추정한다고, 진해력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래서 왜 추정이냐면, 진해력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는 바로 진해력 시험인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볼 진해력 시험이 정확하게 진해력을 판단하게 하는 거고, 일단 때려가지고 한 2번 때렸는데 푹 들어갔더라. 그냥 2번 때렸는데 푹 들어간 거잖아요. 그거는 정확한 진해력을 알지 못하는 거고, 그냥 비교적으로 이제 비교 판단하는 하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렇게 표준 간입 시험을 한다. 그리고 사운딩의 표준 간입 시험 하나 말고 또 뭐 있었죠? 기억나나요? 베인 테스트. 돌려서 점찬력을 확인하는 거. 그래서 사운딩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면, 사운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저항체를 뭐 때리던 인발을 하던 돌리던 어떤 저항체를 땅속에 깊이 묻어가지고 때리고 집어넣고 돌려서 그 저항값을 보고 그 땅의 그 토질에 대한 그 토질 조사를 하는 게 뭐라 사운딩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운딩 그러면은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탐사하는 지층을 탐사하는 거죠.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정확하게 쓰려고 그러면 또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게 알아도.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용어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타격 횟수를 가지고 지층의 이제 그 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정을 했는데,
자, 이제는 그 추정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다. 집안, 진대력 시험을 하겠다. 진대력 시험. 그래서 집안이 얼마만큼의 하중을 버티는지를 알려고 할 때 쓰는 게 바로 진대력 시험인 거예요. 그럼 진대력 시험이 뭔지 아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아는 게, 읽어보면은 뭐 이렇게 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보다가 지루해요. 막 보다가.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실제로 진대력 시험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 평판, 직접 하중을 가하는 시험이 되어 있죠. 줄친 거 위주로 보면 직접 하중을 가해보는 거예요. 그만큼 심플한 게 없죠. 그래서 하중을 예를 들면은 8단계로, 보통 8단계로 나눠서 하중을 실어보는 거죠. 어떻게 실느냐면은, 평판 제한 실험이라 해가지고, 300ml짜리 원판에다가 하중을 실어요. 뭐, 8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8단계는 나중에 어쨌든 8단계, 여기까지 설명하면 좀 어려운데, 보통 우리가 설계하중이라는 게 있어요. 설계하중. 가서 어려워지는데, 자, 설계하중이라면은 보통 우리가 단위 면적당, 예를 들면은, 자, 요 면적당 하중을 받단 말이에요. 요 면적당, 기초 밑면이 음면이라고 치면, 요 면적당 받는 걸 뭐라고 했어요? 응답하는 힘, 응력이라고 했잖아요, 응력. 요 면적에 얼마만큼 하중이 있는지를 쌓아보는 거예요, 쌓아보는 거. 뭐, 8단계니까, 뭐, 1톤, 2톤, 3톤, 4톤, 8, 예를 들면 8톤까지 해가지고 쌓아보고, 1톤을 넣었더니, 치마가 되다가 멈추더라. 그러면 1톤인데 치마량인 거고, 그 다음에 치마량이 끝나면, 이제 1톤을 더 얹어버려요. 2톤이죠? 그럼 2톤 얹었더니 또 치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멈춰요. 그러다가 또 계속, 그러다 1톤을 더 얹혀가지고 넣었더니 어느 날 내려가다가 멈추고, 4톤째 넣었더니 치마에다가 멈추고, 5톤째 했더니 치마가 안 돼요. 그러면 이 진해력은 요 면적당 5톤 정도, 5톤의 힘을 버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물건을 거기다가 쌓아가지고 집안이 침하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침하되 멈추는지, 멈추지도 않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바로 평판, 진대력 시험이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현장 가면은 이 물건을 1톤부터 8톤까지 예를 들면 그거를 쌓아놓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거 다 수로 재가지고, 그걸 어떻게 쌓아? 그게 귀찮잖아. 그걸 어떻게 하냐,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현장에 가면은 이렇게 평판을 갖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진대력에다가, 여기다가 포크레인 위에다가 이렇게 앉혀버려요. 포크레인을 평판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 그 평판을 포크레인이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여기다가 잭을 넣어, 잭. 여기다가 잭을, 인발하는 잭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인발하는 거. 1톤, 2톤, 3톤만큼 인장력이 주어지는 그 잭이 있어요. 유압잭을 설치해놓고, 늘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 포크레인이 있으니까, 위로 못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디로 내려가, 그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압력이 밑으로 내려가지. 땅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물건을 1톤씩 막 쌓아놓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저렇게 실제 현장에서는 저기다 포크레인 같은 걸 올려놓고 밑에다가 이제 인발기를 유압잭을 설치해놓고 그 유압잭을 위로 포크레인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포크레인이 꼼짝도 안 하니까 그 힘이 밑으로 땅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8단계에 해당되는 그 무게를 내려서 이게 집안이 침하되는지 아는 거를 확인하는 거죠. 포크레인을 올려놓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용접을. 우리 옆에 뭐 빔 같은 게 있어요. 빔에다가 용접을 해가지고 못 움직이게 딱 고정시켜놓고, 포크레인 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다가 그러니까 주변에 파일 같은 게 있으면은 거기다가 용접을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인발기를 놓고 이렇게 실험을 하는 게 평판 제하 시험, 진대력 시험이다. 주로 평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평판 제하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판 위에다가 실제로 무게를 쌓아 올려놓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치마가 되는지, 치마가 멈추는지를 보면서 그 진해력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여기 보면은 뭐 8단계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 8단계 나누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를 한다고 칩시다. 설계하면은 이거를 이제 구조사무실에 가가지고 구조 설계를 맡겨요. 그러면은 그 응력을 계산해줘요. 구조사무실에서 여러분들 건물에 무게, 톤수 이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응력을 계산해줘요. 그거 설계하중이라고 해요. 설계하중. 예를 들면 내가 뭐 100톤짜리 건물을 지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설계하중은 뭐예요? 설계하중은 100톤이 아니라 300톤.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설계한 거는 300톤에 해당되는 거예요. 300톤. 보통 3배 온단 말이에요. 나는 실제로 100톤 했지만 300톤까지 버틸 수 있게끔 설계를 해라. 라고 이렇게 공사했다가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300톤을 8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8단계. 그러니까 보통
한 2단계, 3단계 정도 가면은 치마가 안 되겠죠. 설계 과정을 엄청나게 여유 있게 잡아놨으니까.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단어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하중을 가하는 시험이다. 제네럴은. 그리고 기초 밑에다가 한다는 거. 그리고 8단계로 나눈다. 내가 목표 하중에 8단계로 나눈다. 목표 하중은 설계의 3배. 설계 하중의 3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100톤을 설계했다고 한다면 목표 하중은 300톤인가 300톤을 8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8단계로 나눠서 하면은 이제 그거를 침하면서 이제 그래프가 거기서 그려져요. 그럼 그래프를 보면서 뭐 아무튼 이것도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3학년 가면은 해야 돼요. 여러분 구조를 설계되면은 뭐 극한하중이니 뭐 허용하중이니 항복하중이 이런 게 있어요. 들어봤나요 혹시? 극한하중, 항복하중? 나중에 구조 시간에 한번 보세요. 극한하중, 항복하중.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우리가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건물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무너지는 게 중요해요?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 건물은 수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 버틸 때는 그걸 항복 강도를 항복하중, 항복 강도, 항복 하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건물이 여기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 건물은 이제 끝이야. 근데 그때부터 이 건물은 이제 굿바이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항복 하중이고 우리가 보통 우리가 설계할 때는 항복 하중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건물이 변형이 되면 안 되니까. 근데 계속 변형이 되다가 더 강도가 더 뭐 하중이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힘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무너져 버리는 있죠. 그게 바로 이제 극한하중. 극한하중은 사실은 뭐 실험실에서 나오지만 실제로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무너지기 시작한 게 중요하죠.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도망가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중에 한다는 거. 밑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나요? 없는데 그건 나중에 나중에 여러분들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치마가 종료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치마가 무게를 얹었을 때 치마가 계속 치마되기도 하고 더 누르면 또 치마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치마가 안 되는, 종료되는 거, 그걸 알아내는 데잖아요. 그거는 간단해. 여러분 어렵게 막 나와 있는데 헷갈려요. 그냥 15분 동안 0.01mm, 15분 동안 눌렀는데 0.01mm만큼 치마가 됐다면 그거는 그냥 치마가 종료된 거야. 그때 눌렀던 하중이 그거 하중인 거야. 하중. 버텨지는 하중인 거예요. 어쨌든 뭐 5번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붙인 것만 보면 되고. 그래서 이게 진해역 시험은 됐고. 그렇다. 이해가 됐나? 이해가 됐나? 그림이 있어야 돼. 이해가 되는데 그림이 없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상상을 좀 해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집안 조사가 하는 데는 끝났어요. 집안은 이제 다 조사가 된 거잖아요. 이제 집안 조사가 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이 땅을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진에도 테스트하고 뭐 보일링도 해보고 사운딩도 해보고 해서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도 좀 설계도 바꿔보고 그래서 어쨌든 집안 조사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하면 될까요? 예? 공사 시작해야죠. 공사를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무슨 공사가 제일 먼저 시작이에요? 뭐 토파기가 제일 먼저 시작이죠. 시작인데 일단은 그 토파기 하기 전에 일단은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보면 기초랑 지정을 이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건물 입장에서 봤을 때 지정이라고 하면 기초 밑에 있는 거고 그 위에다가 공사를 해야 돼. 그 기초를 공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토파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초를 공사하기 위해서 일단 땅을 파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땅 안 파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집안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좀 드물죠. 어느 정도는 아마 지하가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까지 파야 돼요. 그래서 땅을 판 다음에 뭐 하죠? 뭐 기초를 좀 공사하면 되죠. 근데 땅을 파는데 옆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옆에 흙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우리 차를 타고 멀리 가다 보면은 신도시 같은 거 공사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안 무너지더라고요. 옆에 보니까 왜냐면 옆에 이렇게 경사각을 줘가지고 파기 때문에 안 무너지고. 근데 서울시에서 만약에 내가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경사각을 널널하게 줬더니 그 공사가 안 되잖아요. 왜냐면 옆 건물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흙막이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흙막이를 하면서 땅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흙막이가 먼저냐? 땅 파기가 먼저냐? 두 개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볼 거는 흙을 파는 거랑 흙을 파면서 흙을 막는 거죠. 흙 파고 흙을 막는 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주로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흙 파는 걸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그냥 공법도 공법이지만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흙 파기를 내용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절토하고, 절토는 깎는 거고, 성토는 쌓는 거고, 정지는 고르는 거고, 배토는 나누는 거고, 뭐 이렇게 뭐 메토를 매입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흙을 파게 되면, 자, 이거 그림을 봅시다. 흙을 파는 과정을 보면, 이거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공사하는 과정이 중요해가지고, 먼저 땅에 있는 흙을 팔 거 아니에요. 기계로 파든 뭘 파든. 그럼 땅을 팠으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요? 어디다가? 그 판흙은 어디다 놔둬요? 판흙. 내가 땅을 팠으면, 그 판흙은 그 주변에다가 쌓아 놓겠죠. 그죠? 땅을 파가지고 주변에다가 쌓아 놓는. 파는 게 흙파기가 있고, 그걸 옆에다 쌓아 놓는 거를 성토라고, 성토. 뒤에 보면은, 성토라는 개념이 있어요. 성토라는 개념이, 이게 성토가 뭔지 용어를 아는 게 중요해요. 흙을 파가지고 옆에다 쌓아놓는 것 자체를 성토라고 하고, 그러면 파고 났으면은, 판 다음에, 거기다 뭐 구조물을 설치할 거 아니에요. 뭐 기초든, 뭐 지하실이든, 설치하고 나면, 그러면, 다시, 쌓았던 흙을 메꿔야죠. 그거 대묘기야, 대묘기. 그걸 대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묘기라는 용어가 있고, 성토하고 대묘기라는 용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있다는 거를 먼저 알고. 자, 그러면 땅을 팔 때, 그럼 어떻게 파느냐. 아까 했던 것처럼, 땅을 팔 때, 우리가, 자, 휴식각이라는 개념이 나요. 휴식각이라는 개념이, 용어 자체가 중요해요. 여기 보면 휴식각이라는 게 있죠. 휴식각. 자, 휴식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성토를 했을 때, 흙을 성토를 했는데, 이게 물에 흘러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는 안 돼, 성토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지가, 가만히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경사가 있어요. 그거를 휴식각이라고, 휴식각. 휴식각은 토질의 재료마다 다르겠죠. 모래랑 뭐 점토랑 뭐 또 자갈이든 뭐 안방 같은 경우든 깨가지고 넣든 그거 다르겠죠. 그래서 일단 그 휴식각이 있고, 휴식각이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땅을 팔 때 이걸 오픈컷이라고 그래요. 그냥 흙막이를 설치하긴 하지만 흙막이를 설치하지 일단 않은 상태에서 땅을 판 거예요. 그때 이 경사가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땅을 팠을 때 경사각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요 휴식각의 2배 정도. 요 휴식각이 만약 30도다. 그러면 이 모래의 휴식각이 30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경사각은 60도로 만드는 60도. 보통 2배. 이게 뭐 법규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지만 보통 2배로 봐요. 2배. 그러면 안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흙막이를 하지 않아도. 자, 그게 표가 바로 요거예요. 여기 표에 보면 휴식각이 있고 판액이 경사가 있잖아요. 2배 하면 돼. 그냥 여기다가 요 휴식각에다가 곱하기 하면 대략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런 그림이고. 그러면 휴식각이 가장 경사가 급한 게 어떤 거죠? 아니, 경사가 가장 급한 게 보니까 모래 같은 것도 다지면, 모래 같은 것도 건조라고 하는 건 다졌다는 얘기거든요. 물을 이제 탈수한 거예요, 탈수. 탈수하고 다져놓은 각 같은 건 휴식각이 좀 높고, 진흙 같은 경우도 좀 건조한 거 보니까 80도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거는 이 표를 보고, 상관관계 이런 것까지 볼 거 없고, 어쨌든 여기서는 일단 휴식각이라 있고 판의 경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각각의 재질마다 경사가 좀 다르다. 근데 경사가 크게 변화가 있는 건 없어요. 특별하게 요 정도 하나 있는데 80도. 그러니까 어쨌든 건조되고 탈수를 하면 조금 안전하다. 경사를 급하게 해도 무너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를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 여러분 나중에 견적 시간에 우리 견적 배울 때 요 흡하기량을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요것도 계산해야 돼요. 나중에 요거 보면 요 높이의 0.3만큼 해서 요 터파기량 계산하는 거 여러분 아마 2학기 때 아마 할 건데, 요거 지금 물량 터파기량이 얼마인지 계산할 때 이 식이 또 이용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보고. 자, 그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휴식각이라는 정의가 좀 중요하고, 판의 경사는 곱하기 2배. 요게 여기서 이 장에서 요 페이지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그럼 휴식각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하면 마찰력만으로 중력에 버티는 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논리적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찰력만으로 중력에 버티는 경사각을 휴식각이라고 한다. 자, 그랬고, 그래서 아까 그래서 이제 파내고, 그 다음에 성토를 하고, 성토를 할 때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무 경사가 급하게 되면은 중간에 다져놔야 돼. 중간에 단차를 주고 다져넣어서 해라.
배수 처리하고. 그 얘기는 없는데 3cm마다 한 번씩 다져야 돼요. 이것도 성토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밖에 쌓였던 흙을 다시 되메우는 거죠. 되메우. 근데 그 전에 뭐 성토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땅을 파내게 되면 부피가 어떻게 돼요? 부피가 줄어들지 않겠죠. 똑같거나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거 부피 증가율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 어쨌든 기본적인 건 증가까지 볼 거 없지만, 어쨌든 땅을 파내면 흐트러진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땅이 흐트러진 상태. 저번 시간에 예민비였죠. 예민비 기억나네. 예민비. 예민한 정도. 흐트러진 시로분의 이긴 시로분의 흐트러진 시로분의 강도분의 자연 상태. 그죠? 예민비였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민비가 있는 걸 그만큼 많이 흐트러진다는 거. 면적의 부피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피가 얼마나 증가되나 봤더니 가장 많이 증가되는 게 뭐예요? 안반. 왜 안반은 증가되냐면, 안반은 깨야 되잖아요. 여러분 공사하다가 밑에 안반 나오면, 그거 어떻게, 뭐 방법이 없어. 깨야지 뭐 어떻게. 아니면 설계를 지하실 없앨 수도 없고, 이미 지하를 하기로 한 건데, 그 깨는데 시간이랑 비용이 많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깼더니 부피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안반 같은 경우는 거의 2배나 늘어나는 거, 2배. 더 늘어나는데, 실제로는.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다. 여기 있네, 여기. 다지 마라. 대매기 할 때 다지 마라. 30cm마다 95도, 5%만 더 누르라는 얘기죠. 하여튼 요건 읽어보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용어가 중요한 거니까, 성토가 뭔지, 되매여가 뭔지, 부피가 증가되는지, 이 정도 보면 되고, 아까 거는 이제 수식값만 보면 되고. 자, 그렇게 됐고. 자, 이제 흙을 파는 공법이 있어요. 흙을 파는 공법이랑 흙을 막는 공법은 다 두 개가,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근데, 일단 여기는 우리는 흙 파는 것부터 이렇게 앞에 나와 있어요. 흙 파는 공법이 크게 4가지가 있다. 4가지로 분류가 된 거예요. 뒤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겠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죠? 가장 많이 쓰는 게 오픈컷인데, 일단 뒤에 그림이 있나요? 그림을 봐야죠, 여러분들. 요거 봅시다, 그냥. 오픈컷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기존의 그 경사각을 이용한 거예요. 이용. 오픈컷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흙막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흙막이가 박아놓고 얼마큼 한 건데, 이거 더 헷갈리네. 이건 아일랜드 컷을 설명하는 거일 거고, 일단 오픈컷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거 구조물 없이, 이렇게만 파는 거. 오픈컷. 일단 오픈컷으로 해놓고, 그 다음 오픈컷에다가는 이렇게 흙막이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픈컷에도 종류가 많아요, 이렇게. 뒤에 아마 있을 텐데. 뒤에 있나요? 여기 있죠, 오픈컷. 자, 오픈컷에도 그냥 비탈을 그냥 남겨놓는 거 있고, 거기다 흙막이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오픈컷인데, 그 중에서도 요거 지금 버팀대 공법. 오픈컷, 경사를 지금 해놓고, 거기다가 버팀대로 흙막이를 하는 방법. 이거 오픈컷이에요. 사진으로 보면 요런 경우예요. 이런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이런 거? 이거 봤잖아요, 이거. 이게 바로 오픈컷 중에서 흙막이, 버팀대로. 이거 버팀대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시공하는 거냐면, 보세요, 이거.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뭐, 주택이나, 아니면은 뭐, 조그만, 뭐, 근생이나 이런 거, 조그만 건물 지을 때, 땅을 너무 많이 안 파고, 한 지하 1층 정도 팔 때 하는 방법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이거 어미말뚝이에요, 어미말뚝. 어미말뚝을 중간에 한 번씩 박아요, 이렇게. HBM으로 된 거. 이렇게 된 거죠. 단면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어미말뚝,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어미말뚝을 이렇게 박고, 이렇게 박아야 돼. 이렇게 박아야 되네, 그죠? 돌려서, I자빔으로. 자, 이렇게 어미말뚝이라고 하는 거는, H빔이에요. I빔, H빔이에요. 이거를 받고, 여기다가 이렇게 토르판을 하나씩 설치하는 거, 이렇게. 여기 어미말뚝이죠, 어미말뚝. 어미말뚝을 받고, 요 토르판이라고 해가지고, 나무놀을 하나씩 박으면서, 이거 지금, 흙이 여기 지금 파져 있지만, 원래 흙이 없는 거예요, 지금. 흙이 있는 거예요, 꽉 차 있어. 그러니까, 나무늘 하나 놓고 파고, 하나 놓고 파고. 조금씩 하나 파기 시작하면서 나무늘을 계속 밑에 집어넣는 거예요. 요게, 오픈컷 중에서, 오픈컷, 얘기하니까 헷갈리니까, 요거 그냥, 요거 지금, 버팀대가 지 버팀. 자, 그러고 나 H빔을 넣고, 토르판을 넣고 나면은, 이게 전도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중간에다 띠장을 넣어, 띠장. 가로로 가는 거 띠장. 요거 띠장. 요거 띠장이라고 해요, 띠장. 띠장을 두른 다음에,
요 띠장 중간에다가 어느 버팀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수평 버팀대. 수평 버팀대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 분류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픈컵 중에서 수평 버팀대를 지지하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딱히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자, 요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흙막이 공법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흙막이를 좀 다 설명을 했어요. 흙파기만 하려다가 흙막이까지 자연스럽게 설명이 됐는데, 자, 요거 설명합니다. 자, 이게 오픈컷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 컷이라는 건 뭐냐면, 아일랜드 컷이나 트렌치 컷 같은 경우도 뒤에 있으니까 뒤에를, 이거 보면 설명합시다, 이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요거 보면 설명합시다. 말 나온 김에 그냥 뒤로 가지 말고. 자, 이게 아일랜드 컷이에요. 자, 아일랜드 컷 봅시다. 요것도 시공 순서가 중요해요, 시공 순서. 자, 아일랜드 컷은 뭐냐면, 이게 지질해야 되잖아요. 여기 흙막이가 있다고 칩시다. 흙막이를 지질을 해야 돼요. 지지를 해야 되는데, 자, 흙막이를 지지할 때 대칭으로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잖아요. 여기 흙막이가 여기 같이 지지한단 말이에요. 만약 이쪽에도 벽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어떤 단점이 있냐면, 요 지금 지지대가 양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실제로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물량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자. 그냥, 이렇게 땅을 먼저 순서는 요거요. 요거를, 나무너를 박아요. 요 지금 나무너를 박아놓으면, HBM 박아놓고, 나무너를 박아놓으면, 여기 흙이 쌓여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도 쌓여.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흙이 있으니까, 이렇게 무너질 일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 흙이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박아놓고, 흙을 파는데, 이만큼만 파는 거예요, 이만큼만. 여기 남겨놓는 거예요. 이만큼. 왜 남겨놓냐면, 이쪽에서 오는 압력 입장에서 갖게 하려고 남겨놓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판 다음에, 가운데다가 구조물을 설치하는 가운데다가. 아일랜드 컷 설명하는 거예요. 가운데다 구조물을 설치하고, 설치가 끝나고 나면 여기다가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바로 지지해버리는 거예요. 지지했으니까, 이 흙을 파내도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아일랜드 컷이에요. 이제 아일랜드 컷은 장점이 뭐냐면, 요게 이만큼이, 원래 길게 있었던 게 이만큼만 있으면 되니까. 훨씬 자재도 줄어들고, 또 안전하고. 그런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면, 구조물을 재촉한 다음에 버팀대를 지지하여 주변부를 완성하는 거. 제가 설명 다 한 거죠. 지보공, 버팀대. 이 버팀대가 줄어든다. 양이 줄어들고, 대신 공기는 좀 길어지죠. 이것도 공사되고, 이것도 공사되니까, 한 번 하고 두 번에 하니까 공기는 좀 길어지지만, 자재는 좀 줄어든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일랜드 컷법도 마찬가지고, 트렌치 컷법도 마찬가지고, 너무 깊이 있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 부적당하다. 하는 거. 자, 아일랜드 컷의 반대가 바로 트렌치 컷이에요. 이거요. 트렌치 컷. 트렌치 컷은 구조물이 가운데에다 먼저 설치하는 게 아니라 양 사이드에다가. 이거를 보면, 이거는 전체, 요쪽에다 둘러가지고, 트렌치가 뭐예요, 트렌치? 트렌치가, 여러분들 사우나 가면은 벽 주변에 뭐 있어요? 배수구잖아요, 배수구. 배수구 라인 트렌치 있잖아요, 라인 트렌치. 벽 주변에 이렇게 라인 트렌치가 쭉 가 있잖아요. 트렌치예요, 트렌치. 그러니까 벽 주변, 요 지금 코너 벽 주변으로 먼저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구조물을. 그리고 가운데, 그거를 기준으로, 거기다가 지지를 한 걸 기준으로 가운데를 나중에, 흙막이를, 가운데를 먼저 주변 먼저 공사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운데다가 공사하는 거. 이게 이제 트렌치 컷이죠. 아일랜드 컷의 반대. 그럼 트렌치 컷은 어떨 때 쓰는 게 좋아요? 생각을 해보면 좀 대규모, 굉장히 굉장히 뭐 운동장만한 그런 건물 하나 짓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걸 다 팔려면 불합리하잖아요. 또 다 파고. 그 아일랜드도 애매하고, 뭐 섬을 아일랜드 엄청난 큰 아일랜드를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보통 이 트렌치 컷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큰 공사인데 또 그렇다고 깊이가 없는 거. 너무 깊어도 안 되는 거예요. 깊이는 좀 얇고 공사 면적은 뭐 큰 거. 그런 게 뭐가 있나요? 뭐 있나? 뭐 공장이나 뭐 이런 걸 하면 되겠네. 지하실 없는 뭐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아무튼 뭐. 자, 그런 거가 이제 트렌치 컷이 적당하죠. 그래서 보면은 주변부를 먼저 고착한 다음에 기초를 구축하고 중앙부 하는 거. 우리 아직 희빙연산 안 배웠으니까 희빙연산 이렇게 넘어오는 건데. 자, 이쪽부터 먼저.
이쪽부터 먼저 시공을, 끝에부터 먼저 시공했으니까 이쪽에 밀려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있다는 거. 휘빙은 나중에 뒤에 조금 있다가 설명할 거고. 그렇다. 그래서 지하 구조체가 면적이 넓을 때 적응하고, 경제적일 수 있지만 깊은 굴착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게 트렌치 컷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맨 앞에 거 좀 맨 앞에 거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맨 앞에 보면 여기 있었어요. 흡하기의 분류가 오픈컷, 아이언과 트렌치 컷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밑에 보니까 흑체 흑막이 지보공법이라고 있어요. 이게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의미를. 구체 흑막이 공법. 흑을 막을 때, 흑을 막을 때, 흡하기를 그 구체가 하는 거예요. 구체로 막아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요 지금 자만공법이라 해가지고 그림이 있나요? 이런 거죠, 이런 거. 구체음악의 지보공법이라고 우리 자만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구조체를, 그러니까 쉽게 하면 건물을 미리 여기서는 구조체가 맞아요. 왜냐면 건설공사에서는 많이 안 쓰고 보통 토목공사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미 어떤 구조체를 지상에서 만들어 놓고 그거를 밑으로 땅을 파가면서 조금씩 낮춰가는 거예요. 조금씩 밑에 파가면 누가 파냐면 이제 사람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기계가 들어가서 사람이 들어갔던 조그만 기계가 뭐 들어가서 계속 파내는 거예요. 그래서 파내는 것만큼 어떻게 돼요? 그게 계속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 흙막이를 따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 구체가 그 구조물 자체가 흙막이 벽이면서 안에 들어가서 그냥 파고 있는 거 밑에만. 이런 경우는 훨씬 더 심플하죠. 이거 흙막이를 따로 안 해도 되고. 자, 이게 구체 흙막이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기초화 지정 시간에 이걸 또 따로 내용이 따로 있지만 잠깐 먼저 설명하면은 여기 이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들어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막 숨이 막혀요. 숨이 막힌다. 실제로 숨이 막힌단 말이에요. 작업하고. 그리고 옆에서 막 물이 막 치도록. 왜냐면 보통 이거는 토목공사 할 때 뭐 강에다가 이제 교각을 설치하거나 할 때 하는 거니까 하고, 강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땅 파면은 막 물이 옆에서 막 수압이 막 들어와가지고 지하실 때 막 들어와요. 물이 차들어온다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공기도 주입하고 또 물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공기를 가압해가지고 집어넣어요. 그게 바로 뉴매틱. 오픈 케이스 중에서 뉴매틱 공법. 여긴 없네. 뉴매틱 공법이 있고, 지금 이 개방 장화는 뭐냐면 그냥 개방한 거예요. 공기가 그냥 개방해서 들어가게. 그래서 뉴매틱 공법이랑 개방 잠안 방법이 있다.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오픈시키거나 아니면은 아예 공기를 밀어 넣어라. 그런 거죠. 아무튼 그게 이제 구체 흑막의 공법, 지주공법이라는 게 있다. 이거는 우물통 기초 같은 경우는 비슷한 거예요. 우물통 기초 이런 거죠. 계속 이것도 치마에 내려가면서 위에다가 계속 이제 만들어가는 거. 만들어가면서 그래요. 결국 같은 거예요. 결국 개방 장화만이나 우물통 기초나 밑으로 내려서 하는 거 마찬가지. 어쨌든 지금 이거는 지금 뭘 설명한 거냐면 기초랑 지정의 그 장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흡하기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흡하기가 이렇게 별로 심플하더라. 오히려 더 그거를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거 지금 앞에 거 요거 지금 공법 분류 얘기하면서 웬만한 거 다 얘기했고, 됐죠? 아까 이것도 하는 방법 얘기했고, 그래서 오픈컷 얘기했죠.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오픈컷 중에서 버틴 떼신 공법이 가장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거. 뭔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수평으로. 그것도 수평 버팀대 버티고 있는 거. 가장 일반적인 공법. 어민말도 파면서 버팀대를 파면서 나무판을 대고 버팀대를 설치해 가면서 계속 파 내려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거 단점이 뭐냐면, 근데 단점이 요거는 그림은 다른 그림이고, 요 버팀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버팀대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밑에다 설치해야 돼. 뒤에 나오겠지만, 밑에다 설치를 해줘야 돼요. 2대1. 근데 밑에다 설치하면 어떻게 사람이 못 지나가요. 장비가 왔다 갔다 못.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설치하는 건데, 그거 아마 뒤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뒤에서 보고. 자, 아일랜드 컷 설명했고, 트렌치 컷도 설명했고, 그 다음에 구체 흑막 공법도 설명했고, 그럼 설명 다 된 거네, 그러면. 잠깐만. 뭐 빠진 것 같은데. 일단 설명이 다 돼. 뒤에 나오나 보다. 됐고.
자, 그 다음에 땅을 이제 팔 때 파는 기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기계들. 자, 기계들 한번 봅시다. 그래서 고차용 기계들. 뭐 이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파워 쇼vel이, 이거 파워 쇼vel. 파워 쇼vel은 특징이 뭐냐면 아래에서 위로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을 고착할 때 쓰는 게 파워 쇼vel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그 특징만 알면 돼요. 뭐 이렇게 자세한 스펙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 파워 쇼vel은 높은 곳에 있는 거를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여기 파워 쇼vel이고. 그럼 여러분들 포크레인 봤죠? 포크레인 많이 들어봤죠? 포크를 하는 거. 포크레인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백호예요, 백호. 드래그 쇼vel이에요, 드래그 쇼vel.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포크레인은 약간 콩글리시 콩글리시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드래그 쇼벨, 드래그 쇼벨. 우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포크레인 얘기하면 되고 드래그 쇼벨이라고 해요. 자, 드래그 쇼벨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백호라고도 하고, 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지만 보통 이렇게 비슷하죠. 밑에 있는 거 파는 거, 밑에 있는 거. 포크레인 같은 건 어때요? 또 강력하단 말이에요. 강력한데 넓은 면적은 할 수가 없어.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경질 지반. 포크레인은 딱딱한 지반. 무슨 암석 같은 것도 깰 수 있어. 이렇게 진동, 앞에 그거 버켓만 다 다른 거를 바꿔주면은 우리가 고착할 때 우리가 뭐 분쇄하면서 고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질 기반, 뭐 암석, 암반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낮은 밑에 할 수 있고. 근데 여기 용량이 좀 작죠. 버켓 용량이. 어쨌든. 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드래그 라인 같은 경우도 포크레인이랑 비슷한 건데 이거는 강력하게 아니고 라인으로 이렇게 파는 거. 요 끈으로 매가지고 파는 거예요. 장비를. 그러니까 이거는 뭐요? 강력하지는 않지만 대신에 넓은 면적을. 그러니까 공사 양이 넓을 때 넓은 면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워 쇼벨, 백호, 드래그 라인. 요거 순서 비교하면서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다 지금 뭐냐면 굴착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굴착기. 여러 가지 장비 중에서 굴착하는 기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램쉘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긴 게 크램쉘이에요. 요 크램쉘은 뭐냐면 막 이동하지 않고 한 장소에서 깊이 팔 수가 있어요. 깊이.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가면은 우리 슬러리홀이라는 걸 이제 배워요. 슬러리홀. 슬러리홀은 땅에다가 벽 모양으로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벽체를 만드는 그런 공법인데 그거는 보통 슬러리홀 같은 경우는 막 지하 60m까지도 막 만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막 50m, 30m. 그러니까 엄청나게 깊게 들어가야 돼요. 좁은 면적을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요 크램쉘이라 돼요. 크램쉘. 요거 슬러리홀에서 특화된 거라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크램쉘. 그래서 요거는 요것도 끈으로 와이어를 매달려서 하는 거라서 강선을 매달려서 하는 거니까 너무 면적 안 돼요. 사질 지반 너무 강한마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사질 지반 적당하고 좁은 곳을 깊게 수직 고착할 때 쓴다는 게 크램쉘이다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특징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거 나머지는 뭐 보면 되죠. 불도저, 뭐 앵글 도저, 스크레이퍼, 그레이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불도저는 여러분도 알죠. 불도저는 뭐예요? 이렇게 땅을 고르게 하고 배토하고 정지하고 뭐 그런 작업이에요. 배토 작업 정지하고 밀어버리는 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2학기 가면은 우리 적산 시간에 하루 작업량 이거 작업량도 계산해요. 얼마큼 작업할 수 있냐. 뭐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뭐 불도저가 있고 앵글 도저 같은 경우는 각으로 만든 거 각. 이 도저가 앵글로 됐어요. 앵글로. 도저가 이렇게 이걸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도저를 이렇게 돌릴 수 있다면 좌우로 수평으로. 그래서 옆면들 좌우로 돌려 측면 같은 거 할 때 그때 앵글 도저를 쓰고 요렇게도 바꿀 수 있고 요렇게도 할 수 있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도 바꿀 수 있고 도저를 또 요렇게도 할 수 있어요. 요렇게 할 때는 이제 뭐 약간 V자 모양을 파거나 할 때 또는 뭐 코너를 파거나 할 때 쓰는 게 이제 앵글 도저. 스크래퍼는 다 하는 거예요. 스크래퍼, 요거 스크래퍼인데, 굴착도 한 다음에, 실은 다음에, 운반해가지고, 사출해가지고, 고르해가지고, 다지는 거까지. 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기계. 스크래퍼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 그레이더는 그냥 정지 작업하는 거. 요 그레이더는 도로 같은 거 할 때 그냥 정지. 배토라고 하는 거는 토양을 이렇게 분배하는 거고, 정지라고 하는 거는 나라시 작업,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나래 작업하는 그런 때 쓰는 게 그레이더. 나머지는 뭐 전압식, 진동식, 순경식 뭐 이런 게 있다. 이거는 진동기. 요거는 롤러 같은 거 보이죠? 롤러. 요거 로드 롤러. 요거는 지금 템핑 롤러. 특정한 모양으로 팔 수가 있는 거고.
다음에 타이어 롤러. 그림이랑 같이 기어서 보면 좋죠. 이게 로드 롤러, 템핑, 타이어. 나머지는 이제 다짐기죠, 다짐기. 이게 진동 롤러, 바이브로 롤러, 진동하면서 다지는 기기. 요거는 충격으로, 요거는 폭발력으로, 충격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짐용 기계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 보통 우리 도로공사 같은 거, 토목공사 할 때 많이 쓰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짐기 쓸 때 주로 어디 쓰냐면은 우리 건축에서 쓰는 거라면은 이제 부지 정리할 때나 아니면 우리 콘크리트 이제 타설하고 나서 콘크리트 다질 때 쓰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다음에 흑마기로 쉬는 시간 없이 하는 게 낫죠. 네? 아니, 이거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 끝날 때까지 하면 되니까, 안 까먹을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자, 그래도 까먹고, 어쩐지 좀, 자, 그래서, 이거 해야겠네. 자, 흙을 이제 팠으니까, 이제 흙을 막아야죠. 흙을 팠으니까, 흙을 막아야 되는데, 사실 흙 막는 거는 흙을 파면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먼저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흙 파기 하면서 흙막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설명이 됐으니까 한번 다시 설명을 하면 좋고. 근데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시험용으로 나오는 문제가 이론이라기보다는 이제 내용이 있는데, 자 흙막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흙의 토합을 지지하는 거예요. 흙의 토합을. 예를 들면 내가 흙을 이렇게 막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별거 없어요, 이거는 지금 내용은. 중요한 거는 별거 없는데, 내용을 설명해야 되니까. 여기 땅이 이렇게 있고, 여기 흙막이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 원래 기존에는 여기 이제 흙인 거죠. 여기가 흙인 거죠. 기존에는 원래 여기 흙이 있었던 거예요, 기존에. 기존에 흙이 있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 근데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임시로 판 거잖아요. 나중에 대매우기를 할 거지만. 나중에 대매우기를 해도 문제가 없어요. 대매우기를 하면은. 근데 일단은 공사 중인 문제인 거죠. 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팠는데, 땅을 팠더니, 여기 토합에 차이가 생기더라. 여기가 당연히 흙이 이만큼 있고, 흙이 이만큼 있으니까, 당연히 이쪽에 토합이 더 많이 걸리겠죠. 어디가 많이 걸리죠? 여기가 많이 걸려요? 여기가 많이 걸려요? 흙이 밑으로 갈수록 더 압력을 다 계속 받으니까, 흙의 압력이 밑으로 갈수록 더 증가되더라. 그래서 요렇게. 맨 끝에는 압력을 안 받잖아요. 그래서 토합이 이렇게 받잖아요. 여기 등분표로, 등변분표로 이렇게 받다는 거예요. 여기가 내부이고, 여기가 외부예요. 자, 외부에서 작용하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토합의 힘을 뭐라고 하냐면, 주동토합이라고, 주동토합. 주동토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패시브,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자, 주동토합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반대로, 여기 보면 흙막이, 여기 지금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밑둥을 또 깊게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도 흙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 그럼 여기서도 토합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토합이 이렇게 밀고 있어요. 자, 요거는 내가 내부에서 미는 힘이라서 요거는 지금 수동토합이라고, 수동토합. 여기가 지금 주동토합이니까, 액티브, PA라고 한다면, 요건 수동토합이니까, 패시브, 패시브가 되죠, 패시브. 수동토합. 그래서 우리가 이 흙막이 벽이 이렇게 서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쪽에서 받아오는 토합을 이쪽에서 뭔가 버텨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우리 띠장을 대고 버틸 때를 댄단 말이에요. 버틸 때를 대. 이렇게 밀고 있는 거예요. 흙이 이쪽에서 밀고 있는 거를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힘이 커야겠죠. 이거랑 이거 합친 게. 이거랑 합친 게 이거보다 크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그런 건 기본이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지금 구역 시간에 여러분도 배울 수 있겠죠. 이게 등분포 하중이잖아요. 등변분포 하중인데, 자, 이걸 집중하중으로 바꾸면, 집중하중으로 바꿔봤더니, 하중이 어디가 제일 많이 걸리나 봤더니, 빨간색이 없네. 자, 그냥.
자, 어디가 하중에 제일 많이 걸리나 봤더니, 자, 이렇게, 이거는 막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조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힘이 받으니까 이게 만약에, 줄자 아니라 쇠자 있나, 쇠자? 쇠자가 없네. 자, 이걸 합시다. 자, 여기서 텐션이 잡아요, 텐션. 이쪽에서 미니까 이게 블록해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블록해질 거라고요. 근데 어디가 제일 블록해질 거예요? 밑이 가장 많은 하중을 받으니까 블록해진다면 이렇게 블록해지겠죠, 이렇게. 여기가 제일 많겠죠. 이렇게 블록해질 거란 말이에요. 이쪽에서 미는 힘이 가장 크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거 집중하중을 계산할 때는 여기 2대1지죠. 여기가 만약에 2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1이에요, 1. 1대 2 비율. 해당되는 점. 요 지점. 여기가 1대 2. 여기가 1대 2 되는, 면적이 같거든요. 왜냐면, 면적이 같잖아요. 이 면적이랑, 요 면적은 같은 거예요. 거기가 가장 집중하중에 걸리는 거예요. 요 부분이, 그러니까 쉽게 가면은 만약에 터진다. 이게 휘어가지고, 흙을 벌다가 터져버려. 여기가 터져버려, 여기가 모멘트가 가장 많이 걸리는데, 모멘트. 회전력. 그래서 여기가 터져버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흙막이 너를 아까 우리 했던 스트러블, 우리 뭐였지? 우리 수평, 버팀대를 대면은, 우리가 어디다 대? 여기다 대는 게 좋아요? 여기다 대는 게 좋아요? 어디다 대야 돼요?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데는 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는 거, 버팀대를. 여기다가 버팀대를 댄다. 그리고 띠장을 댄 다음에 대야겠죠. 띠장이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바로 쭉 가는 거.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1대 2 아래에서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띠장을 대고 버팀대를 대는 게 가장 구조적으로 안전하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가 4m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 한 1.5m밖에 안 돼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가 머리에 걸리거나 작업자들 장비가 못 지나. 그래서 실제로는 어디다 대냐면 그냥 여기다 반대로 2대 1에다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버팀대를 댈 때는 여기다 대더라. 2대 1에 되더라. 1대 1. 아래가 더 넓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거 보면 응용도 보죠. 힘의 응용도.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휘어지면서 이게 치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반대로 생기는 거예요. 모멘트가. 반대로 생기고, 여기는 자유단이니까, 여기가 만약에 고정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단은, 어쨌든 요건 구조 시간에, 여러분들 나중에 모멘트라든가 이런 거 배울 때 이런 거 이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거 떠나서 중요한 거는 요거. 그래서 실제로는 1대 2대 1에 해당되는 요 부분에다가 띠장을 댄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그리고 됐어요. 그렇게 거기까지만 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왜 하나 보면 작업상의 지장을 내가 그냥 대라. 이렇게 열심히 계산했는데 뭐 그거 저거 신경 쓰지 말라. 뭐 안 멀어지니까. 왜냐면 안전하게 우리가 보통 하중에 보통 우리가 새벽까지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안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대도 괜찮더라. 자, 이렇게 됐고 이거 아까 설명했던 거죠. 아까 지금 뭘 설명해서 우리 흡하게 할 때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수평 범칙대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 보일지 모르겠네. 뒤에 보면 요거 CIP 파일이에요. 뒤에 나오니까 뒤에 설명하고. 어쨌든 요거는 여기 지금 기둥들이 막 있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했어요? HBM을 받고 나무판을 붙인다고, 나무널, 토르판을 붙인다고 했잖아요. 요거 CIP인데 CIP라고 하는 거는 쉽게 하면은 말뚝, 콘크리트 말뚝을 그냥 연속으로 세워놓은 거로 생각하는데 이것도 무너지기 때문에 띠장을 대고 버팀대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띠장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요 띠장이라는 단어랑 버팀대가 의미하는 걸 알아요. 띠장을 대고 요 띠장을 대고 보세요. 띠장을 대고 거기다가 버팀대를 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보면 흙막이 봉법이 여러 가지 다 여기 그림에 다 있는 거예요. 아까 했던 우리 보통 우리 버팀대 수평 버팀대식인데 어민말뚝이랑 나무널 이용한 거. 요건 강제를 이용한 방법. 요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요. CIP라고 하는 그런, 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것 중에 하나인데, 어차피 뒤에 아마 뒤에 설명할 거예요. 뒤에 다시 설명할 건데, CIP라고 하는 그런 CIP 파일이야. 말뚝을 이용해가지고 흑마기를 하더라. 요거 슬러리월. 자, 그래서 띠장이라는 게 있다. 띠장과 버팀대가 있다. 근데 이거 보면 버팀대를 어떻게 설치하냐. 토합이 어떻게 발생해요? 이거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여기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지. 이해가 되면, 뭐, 여러분들은 말뚝을 말뚝의 주위에 말뚝을 받으면 상향을 받아가지고 받침 기둥이 떠오르게 되는. 그래서 처음부터 떠오르니까 처지게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말뚝이, 여기다 말뚝을 막 박아놓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공사하다. 그러면은 요 귀에 이렇게 받침대가 있으면 이 받침대가 떠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받침대가 불룩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다 말뚝을 박으니까 이게 조밀해지니까 요 밀도가, 여기가 좋아지니까, 여기가 밀도가 서로 밀어지니까 요 말뚝은 올라간다는 얘기야.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미리 처지게 시공한다는, 처지게. 그렇게도 하고, 그렇게도 하거니와, 보통 우리가 압력이 이렇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용한 거에 맞춰서 이렇게 쳐지면 이렇게 방향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그 내용이에요. 뭐 이런 좌골 같은 거, 좌골은 이렇게 압력을 받으면 틀어지는 거. 좌골은 이게 빔이라고 치면 옆에서 눌러버리면 이게 일로 튈지 모르는 걸 좌골이라고, 좌골. 어느 순간 내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갑자기 팍 변형이 되더라. 그게 HBM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그 좌골 방향을 내가 미리 결정하는 거지. 미리 처지게 시원하고. 그리고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올라가는 힘을 이용하는 거고, 토합이 이쪽에서 이렇게 작용하니까, 같은 방향으로 해주는 게 좋잖아.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설치해봐요. 반대가 되니까 팍 꺾어버리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이 내용을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려면 사실 저런 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내용을 몰라도 좋지 않고, 처지게 시공한다. 이 수평 버틸 때는 이렇게 처지게 시공한다는 거. 살짝. 처짐이라는 게 처짐. 뭐가 처져요, 이렇게 처져. 그 처짐도 우리 구조 계산할 때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예요. 미리 처지는 거. 여러분, 6개월 같은 거 지나가다 보면 어때요? 꿀렁꿀렁 거리지 않아요? 그거 봐, 처짐이야. 그거 만약에 꿀렁꿀렁하지 않게 만약에 해놓으면, 너무 강력하면은, 이게 나중에, 오히려 더 위험하단 말이에요. 추상 파괴가 일어나가지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냥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유리 깨지듯이.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좀 유연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설계를. 됐고, 넘어가고. 많이 나온다. 얼마나 나오는지 자, 봅시다. 그래서 요 지금 흑마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파괴현상들이 몇 가지 있더라라고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히빙 파괴랑 보일링 파괴랑 그다음에 파이핑 현상 뭐 이렇게 있어요. 요거 세 개도 굉장히 중요해요. 흑마기를 했더니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 히빙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땅을 파버렸으니까 압력의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기 압력이랑 여기 압력의 차이가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토합의 압력차가 생기는 거죠. 압력차가. 그러니까 당연히 밑에 여기서 무거우니까 이게 무거운 게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거예요. 미끄러져 볼록하게 올라오는 현상. 미끄러져 들어가는 거예요. 주로 우리가 사질토 같은 경우는 마찰각이 커가지고 잘 안 미끄러지는데 여러분 눈 온 날에 밖에다가 모래 뿌려놓으면 안 미끄러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질토 같은 경우도 잘 미끄러질 때 안 들어가는데 여기 점토질 같은 경우는 마찰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미끄러져 들어와요. 그래서 히빙 같은 경우는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현상. 흑막이 주로 점토 지반에서 많이 해야 된다. 안으로 밀려 들어 블록하게 되는 게 우리가 히빙 현상이라고, 그때 파괴는 히빙 파괴라고 하고. 자, 보일링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지하수위가 있어요. 지하수위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근데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지하에 있단 말이에요. 지하에.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는 지하수위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에 살고 있겠지만 아파트 지하실에 가보세요. 펌프 있어, 펌프. 지하 펌프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장마철에 비 많이 오면 지하수위가 올라오기 때문에
어느 지형에다가 그 물을 다 집수정에다 놓고 그걸 빼내지 않으면 지하수위 그냥 물바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하수위인 거예요. 지하수위는 땅 속에 흐르는 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물인데 계절마다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게 지하수위인데, 자, 그 지하수위. 여기가 지하수위가 지금 여기 파낸 것보다 중간에 있을 때 이만큼을 파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하수위에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토합에도 차이가 있겠지만 지하수위 차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높은 곳에 있던 물이 아래로 타고 넘어오면서 이걸 부글부글 끓어온다 그래가지고 밑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데가 보일링 현상 하는데, 주로 어떤 토질에서 되냐면 모래죠, 모래. 모래는 물을 집어넣으면 물이 잘 빠지잖아요. 주로 사질토. 모래 사질토에서는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모래가 그냥 밑으로 물이 쑥 빠져가지고 옆으로 넘어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보일링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주로 사질 집안에서 지하수랑 관련돼 있고, 피압수. 지하수도 관련돼 있지만 또 피압수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피압수는 뭐냐면, 여러분들, 피압수가 뭐냐면, 여러분들, 땅을 파면은, 땅에다가 이렇게 파이프를 딱 파면은 갑자기 물이 팍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올랐냐면, 원래 지하수위가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위에 있다기보다도 지하수가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뭐가 막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질의 안반이라든지, 뭐 자갈이라든지, 그 친구 걸 막고 있어요. 막고 있었기 때문에 못 올라오고 있었던 거. 원래는 올라와야 되는데. 근데 거기다 구멍을 딱 뚫어버리니까 탁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피압수예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피압수가 있었다. 만약에 이걸 흙을 걷어내면서 그 안반이나 그 경질의 어떤 그런 집안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밑에서 있던 물에 지하수 파듯이 지하수 파버리면 물이 싹 올라오잖아요. 석유도 마찬가지고. 석유 같은 경우도 피압수란 말이에요. 피압수가 아니라 유가 되겠죠. 그래서 뚫어버리면 그냥 팍 솟구치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걸 건드리면 그 피압수를 막는 그 층을 건드리면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에 수위차가 있거나 또는 피압수를 건드렸거나, 피압수가 아니라 피압수가 올라오거나 했을 때 부력을 받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보일링 현상. 이거 파이프 현상은 똑같은 거예요. 보일링이랑 똑같은 건데, 이게 밑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옆으로. 왜 옆으로 치고 들어오죠? 부실공사. 옆에다가 토르판을 대거나, 그러니까 토르판 같은 경우는 틈이 있어가지고 물이 좀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런 경우에는 그것도 강제 시트 파일로 이렇게 금속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물이 잘 못 들어오죠. 그래서 부실 시공을 했을 때 옆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옆에 이렇게 경로가 생기니까, 물이 흐르는 경로가 생기면 아무래도 집안이 좀 불안할 거 아니에요. 파이핑 현상이. 그 다음에 간단한 줄기초.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 했던 거예요. 간단한 줄기초, 간단한 흙막이는 뭐냐면, 그냥 나무, 강목이랑 각재랑 판자랑 이런 거 가지고 옛날에 했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줄기초라든지 또는 댕개매기시라 해가지고, 이게 지금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하면, 여기다가, 요게 지금 흙막이 벽이에요. 흙막이 벽 이렇게 무너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너지지 못하게 여기다가 당겨맨다는 얘기고.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자, 줄파기하고, 여기 규준띠장을 댄 다음에, 요거를 이제, 흙막이를 붙이고, 그 다음에 버팀대를 세워놓고, 자, 여기 먼저 흙 파고, 나중에 여기 파는 거죠. 여기 파고, 버팀대 세워놓고, 그냥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이만큼 파버린 다음에, 버팀대 세우고, 밑에 거 파고. 여기를 파는 순간,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요거를 파기 전에, 빗버팀대를 댄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수동 버팀대도, 요거는 금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나무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하던 식이에요. 이거, 실제로 공사할 때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그냥 책에만 나오는 건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땅을 이만큼 파버린 다음에 여기다가 중간부에다가 중간 지주말뚝 하나 더 받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띠장을 설치해가지고 여기 파고, 받고, 판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기 파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파고, 여기 판 다음에, 여기 팠으면 없는 거잖아요, 이만큼. 그 다음에 기둥을 여기서 중간 말뚝을 박고, 박아요. 박은 거에다가 버팀대를 대고, 그러면 여기다 요 다음에
여기 파고 여기 파고 맨 마지막에 여기 파는 거예요. 왜냐면 요거를 파면은 응력이 이쪽에 토합이 생기기 때문에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팀대를 항상 먼저 설치한 다음에 여기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만 보면 돼요. 그래서 보고 자, 한번 자, 아까 이거는 뭐야? 밑에 그죠? 그래서 우리 목재 널마뚝은 아까 설명을 했어요. 아까 얘기하면서 목재 널마뚝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죠, 요거. 우리 어민말뚝, HB 어민말뚝 받고 토르판, 나무 널판을 한 장씩 껴가면서 파는 거. 그게 바로 요거 목재 널말뚝이에요. 목재 널말뚝. 자, 강제 널말뚝. 이거 스펙 같은 거는 그냥 뭐 시방서에 나오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뭐 헷갈려요. 뭐 길이 얼마하고 헷갈리니까 그냥 두께는 5cm, 너비는 25cm 이하로 해라. 너무 크게 하지 말라. 그런 거죠. 너비 너무 크게 하지 말고 두께도 너무 작게 하지 말라. 뭐 그런 걸 보면 되고. 자, 강제 널마뚝. 강제 널마뚝, 요게 그거죠. 강제 널마뚝. 그래서 아까 파이핑 현상 때 뭐라고 했어요? 부실 시공하면은 옆에서 물이 치고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차수 효과가 떨어져서. 저 강제 널마뚝을 하면은 우리가 저게 차수 효과가 좀 크죠. 그래서 파이핑 현상이라든지 옆에 수압에 좀 특화되어 있거나 그런 게 강제 널마뚝이고, 그리고 이거는 또 깊이 팔 수 있어요. 깊이. 여기 강제 널마뚝 이렇게 생겼는데, 자, 강제 널마뚝 이거 보세요. 대표적인 거. 요거 라르센이랑 그다음에 랜섬 요식. 요거 많이 아마 지나가다가 여러분 봤을 거예요. 이것도 많이 써요. 요거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있고, 요건 모자 모양으로 이렇게 서로 이어가지고 지그자그 아까 뭐라고 해야 돼? 절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강제 널마뚝. 절판 구조가 뭐예요? 똑같은 종이를 하더라도 이렇게 절판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절판으로 해놓으면 여기다가 책을 올려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절판 구조. 이렇게 절판 형태로 만들어 놓아서 이렇게 단면이라고 해요. 단면 개수라고 있는데 단면 개수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뭐 구조 시간에 뭐 배우겠지만 H빔이 더 좋냐 아니면 강간이 좋냐 강봉이 좋냐. 강봉이라고 하면 안에 채워진 거고 강간이면 안에 비어져 있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이 다 단면 개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봤더니 들어가는 재료에 비해서 가장 압축력을 잘 받는 게 H 모양 형태더라 또는 원형 모양 형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T자 모양을 하거나 뭐 이러면은 들어가는 재료는 좀 줄어들지 몰라도 강도가 많이 현저하게 떨어지더라. 뭐 그런 게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런 거를 이제 판별하는 게 이제 이렇게 단면 개수인데 단면 개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절판 구조로 만들어 놨더니 강성이 뛰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있고 콘크리트 널말뚝. 콘크리트를 만드는 얘기예요. 콘크리트 널말뚝은 뭐 거의 사용 안 해요. 사실 콘크리트 널말뚝은 주로 이제 콘크리트 널말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뭐 CIP 공법으로 많이 사용하죠. CIP 공법. 요게 CIP 공법이에요. CIP 공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 이렇게. 자, 넘어가고 얼마큼 있나? 슬로우롤이랑 탑다운 공법이랑 뭐 이렇게 있네요. 자, 그래서 흙막이 공법 중에 가장 뭐 중요하다기보다도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시험에 잘 나오고 실무에서도 뭐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어스앙카라는 게 있어. 어스앙카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지지대를 어떻게 지지했어요? 우리가 수평 지지대를 자, 여기서 그림이 확대해서 잘 나와서 보이네요. 여기 보면은 이게 H빔이잖아요. 어미말뚝. 여기 어미말뚝이에요. 그리고 어미말뚝에다가 각각 토르판 한 장씩 끼운 거잖아요. 그리고 띠장에 우리가 버팀대를 대면 어디다 대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띠장에다가 버팀대 이렇게 되는 게 버팀대식이잖아요. 자, 안에다가 버팀대를 댔더니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도 어렵고 또 작업하기도 어렵더라. 그래서 안에다가 안 대고 나는 저 밖에다 댈래요. 밖에다 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됐냐면 요 지금 어스 앙카라고 하는 앙카체를 요 밖에다가 그라우팅 해가지고 요 구멍을 뚫는 거예요. 성공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성공을 해서
이 앙카체를, 앙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앙카라는 건 박으면 박을수록 벌어져가지고 안 나오잖아요. 우리 앙카 박는다, 이럴 때 앙카 박잖아. 앙카 박아놓으면은, 한번 박으면 못 빼요. 자, 그 앙카체를 뭘로 만드냐면은, 강선으로, 강선. 강선이라고 하면 피아노선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아노선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한번 좁았다 넓었다, 좁았다 넓었다, 좁았다 넓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앙카체를 그 천공한 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쭉 집어넣고, 그 집어넣을 때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 관을 같이 매입을 해요. 관을 쭉 매입해놓고, 그 관에다가 그라우팅이야, 그라우팅. 시멘트로 그라우팅 해가지고, 시멘트로 굳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안 굳기 때문에 한 번 1차 주입, 2차 주입, 3차 주입 해가지고 안에 딱 들으면 이 앞에 정착부가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커지면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 앙카랑 똑같아. 앙카도 박으면 벌어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에 커져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서 당기려고 했더니 안 당겨지는 거예요. 이쪽에서 딱 정착이 돼버려가지고, 여기 안에 정착이 돼가지고, 이 안쪽에 정착이 돼서 못 당겨요. 그랬을 때, 우리 강선이잖아요, 강선. 피아노선 인장력 있잖아요. 인장력으로, 기계로, 이 앞뒤로 당겨요. 당긴 다음에, 당길 거야. 고무줄을 당긴다고 생각해요. 고무줄 당긴 다음에, 여기다 띠장에다가 딱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당긴 상태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로 여기다 당기고 있는 거잖아요. 지중해서. 이게 고무줄이 당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힘으로 요 띠장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스앙카 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스앙카. 그래서 어스앙카 공법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버팀대가 많이 안 달아도 되고, 버팀대로 다 세워야 되잖아요. 좀 선진적인 그런 공법이죠. 버팀대를 설치할 때 어떻게 하냐면 보통 좌우 대칭으로 설치한단 말이에요. 대칭을 해야지. 그거 다 언제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면을 그렸는데 땅을 뭐 별표 모양으로 판다. 뭐 원형 모양으로 판다. 아니면 뭐 있어. 아무튼 그런 오각형, 육각형 모양에다 오각형을 섞은 그런 이상한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땅을 팠다고 칩시다. 그거 버팀대로 하려고 했더니 나중에 이쪽에서 좀 휘어지고 이쪽에서 변형이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어스앙카가 효율적인 거예요. 부분적으로 시공이 가능하고 어떤 토지 형상이든 거기에 맞춰서 다 할 수가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장점을 보니까 경제적이다. 버틸 때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 부분 시공 가능하다. 공구 분할도 가능하다. 부분적으로 시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어스앙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고. 근데 이거 남의 땅이잖아요. 단점이 뭐냐면 이쪽에 남의 땅일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남의 땅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허가 받아야죠. 땅 주인한테. 왜냐면 이게 딱 한번 박으면 나중에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뽑는 방법도 있어요. 뽑는 공법도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연금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옆집 가가지고 이거 좀 하겠습니다라고 조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 팠더니 거기 가스관이 있거나 지작물이 있다면 지하 지작물이 있어요. 가스관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또 안 되죠. 그 사전에 다 그것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스앙카 공법의 특징이다. 단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됐죠?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 나오네요. 이게 그림이 없네. 그림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그림을 좀 봐야겠다. 그림을 보여줘야겠어요. 그림이 아마 뒤에 있을 텐데. 여기도 그림이 없네.
어디 있지? 잠깐만요. 자, 요 그림을 보세요. 요 그림을. 자, 여기 CIP, PIP, MIP 공법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다가 오거로 어쏘거나 뭐 드릴이라든가 이런 걸로 땅을 파요. 그냥 땅을 판 다음에 이 안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철근이든 아니면 강간이든 HBM이든 IBM이든 뭔가 보강을 하고, 그리고 여기다 콘크리트를 부어버려요. 콘크리트를 부어버려. 요거를 그냥 지금 요 총공한 거를 연속해서 하는 거. 연속해서 여기 하나 뚫고 여기 바로 뚫는 게 아니라 여기 뚫은 다음에 요 반대 하나 건너 뚫고 또 하나 건너 뚫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천공한 다음에 빔을 넣고, 빔이든 뭐 철근 넣고 얘에다 콘크리트를 붓건 뭐 시멘트를 붓건 뭐 여러 가지 골재를 따로 볼 수도 있고, 시멘트를 볼 수도 있고 콘크리트를 볼 수도 있고,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아니면 시멘트랑 흙을 넣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어쨌든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이 기둥이 주열식으로 연속해서 주열식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주열식 공법인데, 주열식 공법. 자, 그거를 주열식 공법을 뭐라고 하냐면은 용어 자체가, 그 주열식 공법이 바로 이코스 공법이에요. 이코스 파이 공법. 주열식 연속 벽체. 주열이라고 하는 거는, 열이라고 하는 거는 기둥의 형태를 계속 이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있네. 여기 기둥 있죠. 여기 기둥 있죠. 기둥을 주열식으로 하나 이렇게 조그만 기둥이 계속 연속해가지고 하는 공법을 우리가 이코스 공법이라고, 이코스 파일 공법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연속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면 하나 설치하고 건너서 하고 그리고 가운데 건 나중에 하고. 왜냐면 같이 하면은 시공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 만든 다음에 그 사이에다 하고, 그래서 하나 띄어서 하고, 또는 막 3개씩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소일 콘크리트 같은 건데 3개씩 뚫어놓고 3개 건너서 3개 뚫은 다음에 그 사이에 뚫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둥이 연속되게 해서 벽을 형성하는 거, 흑막의 벽을 형성하는 거. 이게 바로 주열식. 지하 연속벽 중에서 주열식으로. 지하 연속벽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열식으로 하는 공법을 이코스 파일 공법이라고 하고, 그 이코스 파일 공법 안에 CIP, PIP, MIP라고 하는 그런 공법들이 있더라. 3가지가. 다 같은 거예요. CIP, PIP, MIP는 다 똑같은 건데, 다른 건 뭐냐면, 우리가 집어넣을 때 시멘트를 집어넣을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시멘트랑 골재를 따로 집어넣을 건지, 아니면 같이 집어넣을 건지, 콘크리트 형태로. 콘크리트는 시멘트 골재에 섞인 거잖아요. 따로 집어넣을 건지, 아니면 아예 비벼가지고 같이 집어넣을 건지, 레미콘으로. 아니면 그냥 흙이랑 같이, 거기 기존에 있던 흙이랑 같이 섞을 건지. 그에 따라서 CIP, PIP, MIP 3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있다는 거 좀 보면 되고. 그래서 이 특징이 뭐예요? CIP,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CIP 공법인데, 보통 주택이라든지 조그만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아까 했던 그 버팀대 공법 아니면 CIP 공법 둘 중에 하나예요. 왜 이걸 많이 해요? 민원 때요, 민원. 왜냐면 때려 박으면 소리가 나고, 소음 나고, 진동이 생겨가지고 옆에 건물이 민원도 발생되고, 뭐 건물이 뭐 크랙 같다고 막 얘기하고, 뭐 휘어졌, 뭐 조금씩 기울어졌다, 이런 민원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발생 안 하게 이렇게 무진동, 무소음 공법으로, 왜냐면 오고로 파는 거잖아요. 땅을 파는 거니까. 땅 파는데 뭐 이렇게 지금 드릴 같은 거로 파는 거라, 그래서 소리가 많이 소음이 발생이 안 돼요. 그래서 장점이 뭐냐면, 장점이 없네, 여기. 여기. 저소음, 저딩동 공법이고. 그렇다. 침하시. 그래서 인접 건물 침하가 되거나, 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거나, 아니면 건물이 바로 옆에 있거나, 그랬을 때. 뭐 조그만 건물 있잖아요. 뭐 성수동 이런 데 가면은 건물이 다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나는 뭐 꼬마 빌딩을 짓겠다. 그러면 그럴 때 이제 보통 저렇게 CIP 공법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여러분들 용어가 중요한 거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그 다음에 거기 벤토나이트 이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런 게 있다는 거.
왜냐면 우리가 드릴로 파면, 생각을 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드릴로 팠을 때, 이게 팠다가 이제 옆에 벽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죠?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저렇게 흙탕물이에요. 벤토나이트라는 거는 화산재 같은 거, 화산재 같은 흙탕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를 그냥 물에 섞어가지고 밑에다가 채워놔요. 채워놓고 나중에 빼면 옆벽이 굳으면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뺀질뺀질하게.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의 조그만 원통의 거푸집 같은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무너지지도 않고. 이제 그때 쓰는 게 벤토나이트 용액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주요식 공법.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나중에 이거 다시 한번 할 거니까. 나중에 한다는 거는 이제 더 이제 3학년이 올라가서 하는 거니까, 저 정도가 뭔지 정도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슬로리월. 빨리 끝내야겠다. 슬로리월 탑다운 2개 있네요. 자, 슬로리월도 지금 말로 설명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겠죠. 자, 여기 슬로리월이에요. 아직 CIP가 아니라. 여기. 아닌데, 이거. 어디있지? 아, 죄송. 아, 마음이 급해서. 자, 여기 슬로리월을 우리가 원통 모양으로 파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병 모양으로 파는 거예요. 병 모양으로. 땅에다가. 그래서 위에서 본 모습인데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요. 이렇게 파. 여기가 1m 정도 돼, 1m. 굉장히 크죠? 땅을 조금씩 판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이 코스 방법으로. 하나 건너서 파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그럼 땅을 이만큼 파버리고, 판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철근을 삽입하기 전에, 여기다 인터라킹 파이프를 이렇게 심어놔요, 이렇게 심어놓고, 그러면은, 요런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철근을 이제 배관하는 거. 철근을 위에서 크레인으로 내려가지고 쑥 집어넣어버려요, 철근을. 장비가 굉장히 커요. 자, 철근을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그 전에 여기다 가이드월이 하나 있고, 어쨌든 가이드월은 여기 안 나와있어. 여기 나와있나? 나와있네. 철근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트레미관이라고 하는 관을 우리가 매설한 다음에, 인발하면서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매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벽체가 형성이 되겠죠. 벽체가 형성이 되고 나면은, 그러고 나서 여기 인터로킹 파이프를 빼버리면 이런 모양이 되죠. 이런 모양이 돼버려요.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 건너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벽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이 코스 공법으로 가운데 파가지고 여기도 철근 매입하고 튜브 매입한 다음에 그래서 벽을 쭉 형성하게 해요. 밑에서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한 이유는 여기가 흙이잖아요. 여기는 내부고 실내죠. 외부가 되겠죠. 여기는 이거 지금 슬러리 같은 경우는 그냥 벽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차수 효과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물이 좀 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차수 효과가 있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벽체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철근 집어넣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위로 쭉 올리면서 벽체 형성하는 거죠. 요게 이제 슬러리 월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슬러리월의 특징. 슬러리월의 특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CIP 공법보다 훨씬 좀 더 선진화된 거죠. 근접 시공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진동, 저소음 시공이고, 차수성 높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 단점이 비싸다라고 하는 게 슬러리월. 그 밑에 있는 거는 시방서 기준이에요. 슬러리월의 시방서 기준이니까 한번 참고로 보고, 여러분들 중간에 보면은 막 모르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뭐, 설계, 뭐, 단위 시멘트량이라든가 물 시멘트 비, 슬럼 추치, 이런 건 여러분들 내용을 뭔 내용인지 모르고, 우리 철근 콘크리트 이제 시간에 저 내용을 배울 거예요. 슬럼프 치는, 이렇게, 간략하게만 설명하면, 슬럼프 치는 시공성. 너무 이렇게 된 것보다는 묽은 게 시공성이 좋잖아요. 근데 너무 또 묽어도 안 돼. 뭐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게 슬럼프 치고, 그 다음에 물 시멘트 비는 물하고 시멘트의 비례래요, 비례. 그에 따라서 시멘트 강도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방서의 기준들이니까 한번 요것들을 여러분들 보세요. 왜 이걸 보여주냐면, 문제가 여러분들 그냥 건축기사라든가 산업기사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산업기사, 뭐 건축기사 시험에 시방서 관련된 내용이 나오더라. 어렵게 나오면.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냥 참고로 시간이 남아서 볼 사람은 봐라. 나중에 찾아서 보라. 뭐 그런 얘기고. 자, 지하 안전법까지 됐고. 자, 탑다운 공법, 탑다운 공법. 탑다운 공법이에요. 탑다운 공법은 어떻게, 보통 우리가 밑에서부터 시공하잖아요. 기초부터 하고, 지하 4층부터 3층, 2층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겠냐면, 1층에서 반대로 지하로 내려가겠다. 1층을 설치하고, 공사하고, 1층 바닥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지하 1층 바닥 설치하고, 그리고 지하 2층 바닥 설치하고, 그때쯤 됐을 때 지상 2층 같이 동시에 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시공하고, 특정한 시점이 되면 위로도 시공하는 거. 그게 바로 탑다운 공법이라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시공하는 거죠. 탑다운 공법의 기본은 바로 아까 봤던 슬러리월을 깔고 가는 거예요. 깔고. 탑다운 공법을 하려면 반드시 슬러리월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슬러리월로 중간에 지하 벽체를 고정하고, 그러고 나서 시공 방법을 보면, 계략적인 것만 보면 슬러리월로 벽체를 흙막이를 하고, 흙을 파기 전에 위에 기둥부터 받고, 그 다음에 슬라브를 설치하는 거예요. 맨 1층 슬라브부터 먼저 설치하는 거예요. 일단 설치하고, 이걸 다 막아버리면 안 되겠죠. 어떻게 구멍을 놔둬야지 사람 밑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작업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주로 엘리베이터 홀이라든지 계단실 같은 데는 비워놓고, 그리고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장비 들어가서 판 다음에 지하 1층 바닥을 설치하고, 그래서 계속 내려가서 설치하고, 맨 마지막에는 여기 제자리 콘크리트,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콘크리트, 기초랑 지정에 대해서 배울 텐데, 제자리 말뚝 콘크리트, 그거를 설치해가지고 완성하는 방법이 바로 탑다운 공법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탑다운 공법은 슬러리월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탑다운 공법만 가지고 있는 특징만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탑다운 공법은 모든 걸 다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뭐 CIP든 뭐 슬러리월이든 가지고 있는 장점, 탑다운 공법은 슬러리월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탑다운 공법만의 장점만 보면 되잖아요. 그것만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탑다운 공법의 가장 큰 장점은 공기 단축. 아래랑 위를 동시에 시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단축되는 거가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1층을 작업장으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비가 와도 지하는 공사 가능하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것도 무서운 무진동 공법이고. 근데 이거는 지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좀 괴롭잖아요. 먼지를 밖으로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작업할 때 여러분들이 환기 같은 거 많이 필요하고, 이 탑다운 공법의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예요? 여기 써있잖아요. 가장 큰 단점은 이 기둥 먼저 하고 나중에 슬라브를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시공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콘크리트 시공 아직 안 배웠지만 콘크리트 시공은 일체화 시공이라서 철근 배근한 다음에 기둥이랑 바닥 볼을 한 번에 같이 타설한단 말이에요. 그게 일체화 시공인데, 이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 따로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결되는 부위가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연결되는 부위가 문제가 안 되려면 어떤 구조를 해야 되냐면, 철골 구조라든지, 아니면 철골이랑 콘크리트 구조 같이 한 SRC 구조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게 좀 그나마 좀 난데, 일단 RC 구조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기둥이랑 슬라브가 만나는 데라든가 이런 데는 어렵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화 시공이 어렵다는 거죠. 그게 최대 단점이다.
그래서 요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법들이 많이 있어요. 또 엄청나게 많은 뭐 공법들이 있는데 또 그렇다라고 하는 거 됐고. 아이고. 56분. 나머지 남은 거. 나머지는 이제 이거 하나. 뭐 흙막이벽 계측 관리하는 뭐 그런 항목들이에요. 이거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사하다 보면 여러분 감리 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감리 나갈 때도 이거 다 계측 관리 다 설치해 놓고 그거 보면서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옆에 건물이 무너지더라. 옆에 건물이 기울어지더라. 그 기울어지는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옆에 거기 크랙이 난다는 말이에요. 크랙이. 그럼 나 때문에 난 건지 원래 있던 건지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크랙이 났을 때 크랙이 나는 거를 갖다가 그 계측기를 설치를 해놓고 공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흙막이 벽이 이렇게 흙막이 벽에 버팀대를 대잖아요. 이 버팀대가 저쪽에서 밀려오는 하중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만큼 하중을 받고 있는지. 그게 바로 얼마만큼 하중을 받고 있는지가 요거로 로드셀. 이 로드셀이라는 거는 얼마만큼 내가 하중을 저쪽에서 흙막이 벽을 버티는 걸 받고. 그럼 이 로드셀을 어디다 설치해야 돼요? 흙막이 벽에다 여기 버팀대 설치해야지 버팀대. 이거 여러분들은 현장 나가면은 버팀대 저렇게 계측기가 설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확인해야 돼. 매일 확인해가지고 그게 특정한 이상이 넘어가면 소리가 나. 삐삐삐 소리가 나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현장 감리 같은 거 나가면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버팀대가 이렇게 하중도 있지만 변형이 되는 것 자체를 또 파악을 하려면 스트링 게이지라고 하죠. 이것도 변형이 되거나 하면은 이렇게 자동 감지가 돼가지고 소리가 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거 옆에 건물이 변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크랙이 나는지, 틱트 모니터, 크랙 게이지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측정을 해가면서 공사해라. 위험하니까. 그리고 민원 발생하잖아요. 옆에 건물이랑 건물주랑 막 싸우잖아요. 이거 보면서 데이터를 들이미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있고 쭉 보면 되고, 좀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거 간급수압, 지하수위도 계측해야 되고, 간급수압도 확인해야 되고. 간급수압이 뭐야? 간급수가 뭐야? 간급수 나중에 설명할게. 간급수 우리 뒤에 보면 이제 토지 개량할 때 나와요. 물을 빼는 거죠. 근데 물에는 간급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 수압도 다 측정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지변이 침하되는 거라든지, 뭐 소음이나 진동이 얼마나 발생되는지도 다 계측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계측기기는 뭐냐면 어떤 계측기가 있는지, 그 계측기를 어디다가 붙이는지, 요 정도까지 알면 더 좋죠. 그럼 현장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런 거, 감리 같은 거 할 때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질문이네, 질문. 여기까지 시간 딱, 12시까지, 3시까지 딱 맞췄네. 좀 이해가 좀 되는 거죠, 지금?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세요. 중간에라도, 나중에라도. 혹시 하다가. 아마 이해가 안 될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혼자 하면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하면은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다 어차피 다, 맥락은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만 알면은 이것도 비슷하게 적용되고, 아닌 것만 체크하면 되는데,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공이라는 게 과목이 범위가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이게 책도 엄청 두껍고, 이거를 다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공 과목은 어려운 게 아니라 범위가 넓어서 문제인 거예요. 넓어서. 나중에 뭐 공정이라든지 이런 거 다 넣고, 또 견적도 시공 과목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견적까지도, 격상까지도. 그래서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거를 공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공부하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시험 자격증 공부를 한다면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하고, 아닌 거는 이제 찍어야지. 뭐 찍거나 이제 느낌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전략적으로 더 좋단 말이에요. 그냥 쓸데없는 데서 이렇게 힘을 빼는 것보다는 중요한 거. 자, 질문 있나요? 질문? 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음 주가 시험이에요. 다음 주까지 수업하고, 다음 주 시험이고, 다음 주에는 뭐 시험이 대체적으로 어디서 나오는지, 이런 거 정도만 잠깐 짚어줄 테니까, 다음 주에는 꼭 나와가지고, 분위기 파악을 좀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미 문제는 지금 낸 것 같아, 내가 지금. 됐어요. 예?
제 기억으로는 지금 객관식이 한 10문제, 15문제 정도 되고, 주관식이 한 대여섯 문제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또 비슷하게. 네. 그래서 주관식 섞어가지고. 네. 주관식이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주관식은 제일 쉬운 게 주관식 서술력. 일단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 문제를 그대로 적으면 되잖아요. 문제를 그대로 적고, 적으면 그래도 채점한 사람이 그냥 안 준단 말이야. 뭐라도 준단 말이에요. 그 요령.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야. 아니, 잘 모르겠으면, 보기에 있던 거, 전에 객관식 문제에 있는 거 그대로 찾아봐가지고 적던지, 그 자리에서. 그래도 되고. 자, 그럼 지금, 예? 그렇게 안 내죠. 웬만하면 그렇게 안 내죠. 제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네, 그래서 공부하면은, 다음 시간에만 집중하면은 다 풀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다 찍어줄 거니까. 네. 자, 질문 없으면 수업 마칠게요. 네. 네.